네, 세상 돌아가는 스토리를 알아보는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중간 선거 패배 대비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지난 주말에 나왔어요. 그래서 뭐 플랜 B를 대비하는가라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스토리가 나왔는데 좀 소개를 먼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비공식적으로는 뭐 최측근 참모죠. 제러드 쿠슈너가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와 비공개로 최근에 회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쿠슈너와 제프리스 원내대표의 그 만남은 뉴욕시의 한 그 사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면서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최측근보다는 다르죠. 아무래도 믿을 수 있는 그래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제러드 쿠슈너가 야당 지도자인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와 만났다라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야당의 원내대표와 만났다는 것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것도 사적인 장소에서 비공개로 만났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분석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게 될 가능성 사실 굉장히 높게 지금으로서 나오고 있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해보면 상원도 그렇고 하원도 그렇고 민주당이 11월 선거에서 이길 것이다. 그래서 다수당을 다시 탈환할 것이다. 라는 그런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하원이 다수당이 된다면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하원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하원 의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 하원 의장이 누굽니까? 미국에서 대통령 권력 승계 서열 맨 1위가 이제 부통령이죠. 부통령 다음 권력 서열 승계 서열 2위가 바로 하원 의장입니다. 예산안과 이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고요. 또 의회 차원의 조사 권한 같은 것도 다 하원 의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원 의장의 그 권한을 갖고 또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또 상원도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이러면은 강력하게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라는 점이 지금 트럼프 그 대통령과 측근들로서는 굉장히 지금 거슬러지는 그런 생각일 겁니다. 심지어는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아마 가장 고민하지 않을까 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대통령이나 무슨 장관, 이 강요들, 대통령이나 장관들에 대한 탄핵 소추 권한도 하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하원 의장이 민주당의 이 제프리스가 된다라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지난달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책임을 묻는 데에 있어서 어떤 것도 정해두거나 어떤 것도 배제하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탄핵 소추를 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미. 제프리스 대표는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이 해로운 강요들을 확실하게 제거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해로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영어 원본으로는 탁식이라고 표현했어요. 탁식. 정말 독약 같은 뭐 그렇게 탁식 같은 그런 강요들을 제거할 것이다 라면서 내가 보기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다음 차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방장관이 다음 차례가 될 것이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럼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말이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11월 중간선거 결과가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상황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이제 크게 나오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도요, 민주당 측에 좀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제프리스 원내대표를 향해서 그런 좋은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또 사위가 제프리스 원내대표와 비공개 만남을 갖고 뭐 이런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야 드디어 민주당 측에 너무 강경하게 하지 않고 좀 민주당 측 얘기도 좀 들어주면서 좀 같이 협치를 해나가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완전 반대되는 지금 분석도 내놓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가 비상사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직전에 미국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네. 선거가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중간선거 전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해서 아예 선거를 안 하겠다,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그것 때문에 일부러 지금 그런 생각을 감추려고 유화책을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일각엔 있어요. 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국가 비상사태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의도를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사위를 내보내서 원내대표와 몰래 이제 만나면서 좋은 얘기 나누게 시켰고, 또 본인은 제프리스 원내대표를 향해서 좋은 사람이다라고 좀 그 유화적인 발언을 하는 등 일부러 그런 유화책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스러운 뭐 분석 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뭐 우리가 뭐 역사를 미리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상반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나는 어떤 유화책을 일부러 포장하기 위해서 한다. 또 하나는 실제로 중간선거 결과가 민주당의 승리로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미리 좀 협치를 위해서 좀 대화를 좀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어떤 뭘 감추기 위해서 유화책보다는 미리 협치를 위해서 하는 그런 정책일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치권 소식 한 가지만 더 좀 전해드릴까요? 요거는 뭐 진중한 얘기는 아니고요. 민주당 쪽에서 일고 있는 매력남, 섹시남 정치인들 스토리 좀 소식 한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 공화당 대통령이면 그 임기 동안에 있는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이기고요.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면 그 임기 동안에 있는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이깁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번에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은 뭐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봐도 당연히 뭐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렇지만 또 민주당이 뭘 되게 잘해서 그런 것도 또 좀 아니에요. 사실 민주당이 타면 딱 떠오르는 인물도 좀 별로 없고, 요즘에는 그 DSA라고 해서 민주사회주의자, 젊은 좀 과격한 뭐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조금 돌풍을 일으키는 정도의 얘기만 나오지, 민주당에서 정말 어떤 그 무게감 있는 그런 정치 스타가 나오는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도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뭔가 좀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조금 바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력남, 젊은 매력남, 섹시남, 이런 사람들을 좀 앞에 간판에 세워서 민주당이 어떤 좀 색깔을 바꿔보자, 뭐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남성 정치인들의 그 젊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전면에 부각시키는 전략을 펴고 있다라는 분석이, 정치 분석가에 의해 분석이 나온 겁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선언한 건 아니고요. 자, 악시오스의 보도를 보면 민주당이 이번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령 정치인 중심의 낡은 정당이다, 무슨 대책도 별로 없고 민주당이 왜 어떻게 언제부터 민주당이 이렇게 됐어? 라는 그런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젊고 매력적인 그런 정치인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라는 분석을 언론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의원이 있는데요. 바로 존 오소프 상원 의원입니다. 실제로 그 틱톡에서요, 그 오소프 상원 의원의 이름을 검색하면 토탈 하리, 이렇게 완전 섹시하다 뜻의 토탈 하리라는 그런 문구가 포함된 그런 게시물이 다수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럴리 핫하다, 뭐 이거죠. 섹시하다. 뭐 오소프 의원에게는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상원의원 또는 내 사랑 상원의원, 뭐 그런 의미의 별명도 막 애칭도 따라다니고 그래요. 뭐 내 사랑 상원의원은 제가 번역한 거지만 세니터 마이 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세니터 마이 부. BOO, 이 부라는 말은 미국에서 주로 이제 연인이나 아주 친한 친구를 다정하게 부르는 애칭이죠. 뭐 한국식으로 본다면 자기야 또는 뭐 내 사랑 뭐 이런 정도에 해당하는 표현인데요. 대중이 그 오소프 의원에게 이런 호칭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매력적이면 그래요. 그런데 참고로요, 요건 이제 정치 얘기 잠깐만 곁가지를 좀 나갔다가 들어오겠습니다. 참고로 이 BOO 부 이거는요, 잘 써야지 잘못 쓰면 이게 완전
반대로 의미하는 그런 게 됩니다. 혹시 이제 쓰실 일 있으면 잘 쓰셔야 돼요. 다정한 애칭, 뭐 자기야 또는 내 사랑 그거 할 때 이제 부는 BO 스펠링 같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야구장이나 왜 농구장 같은 데 가서 뭐 야유하고 그럴 때 관중들이 부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부죠. 그거 야유할 때도 부, BO 똑같습니다. 스펠링은. 그런데 같은 스펠링인 부는 좀 짧게 하면 애칭 부고 길게 하면 야유하는 거니까 요걸 잘 쓰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그러면 실수하지 않으시게 표현을 해드린다면 애칭으로 쓸 때는요 좀 부드럽고 다정하게 짧게 하고 살짝 뒤끝을 올려주는 정도? 예. 부라고 뭐 세니터 부 뭐 이렇게 살짝 올리는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야유할 때는 낮은 저음으로 부 하면 그건 이제 야유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 다시 매력적인 섹시남 정치인 스토리로 돌아와서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정치인 중에 한 명입니다. 뭐 차기 민주당의 대선 잠룡 중에 한 명으로 뭐 자칭 타칭 거론되고 있기도 하죠. 그 보그라는 매거진 아시죠? 그 보그 매거진에서 그 뉴섬 주지사에 대해서 기사를 낸 적이 있는데 기사 중간에 이런 표현도 나와요. 뉴섬 주지사는 은빛 색깔이 멋지게 도는 머리카락에 날렵하고 활기찬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다 라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그는 민망할 정도로 잘생겼다라고 극찬했습니다. 민망할 정도로 잘생겼다. 요것도 이제 제가 번역한 건데요. 영어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He is embarrassingly handsom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embarrassing이 이제 참 부끄럽다, 민망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is embarrassingly handsom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미국 문화에서 embarrassingly handsome이라는 말은 뭐 번역하면 민망할 정도로 잘생긴이라는 뭐 직역하면 그런 뜻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직역 그대로 표현해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떤 특유의 뉘앙스를 담은 수식어로 받아들이는 게 낫습니다. 미국인들은 외모가 너무 완벽하거나 전형적인 그 미남의 조건을 다 갖춘 그런 사람을 볼 때 이를 칭찬하면서도 살짝 좀 우리 한국말로 왜 그렇죠? 아우 너무 잘생겼어. 야 이건 반치가 아니야. 막 이런 얘기하죠. 약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장난스럽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저렇게 잘생길 필요까지는 없는데 약간 이런 표현, 네, 좀 과하다는 위트 있는 표현이기는 한데요. 쉽게 말해서 너무 잘생겨서 살짝 질투를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고요. 또 너무 잘생겨서 그 사람의 됨됨이보다는 또는 그 사람의 실력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생긴 것만 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특히 이제 정치인이나 공인에게는 더더욱이 그런데요. 이게 그래서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칭찬으로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살짝 비꼬는 거로 들릴 수도 있는데 보그 매거진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무슨 뭐 비꼬거나 그런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칭찬이긴 한데 근데 너무 잘생겨서 오히려 손해되지 않을까? 약간 요런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도 있죠. 너무 잘생기면 오히려 그 사람의 자꾸 실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딱 얼굴만 자꾸 보게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의 실력에 대한 관심은 좀 떨어지게 되는 뭐 어찌 보면은 좀 마이너스죠. 그 사람에게는 뭐 그런 면도 있습니다. 뭐 그래도 뭐 잘생길 수 있다면 다 잘생기시길 바라시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embarrassingly handsome은 결과적으로는 뭐 외모적으로 잘생겼다라는 그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뭐 잘생겼다는 표현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젊은 정치인 또 잘생긴 정치인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망할 정도로 잘생긴 그런 정치인을 앞세우고 있는 이제 민주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과연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매우 주목됩니다. 요게 이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정책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네, 아직 조금 시간이 2달 넘게 남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뭐 그런 걸 아직 벌써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목되는 지역구, 이 중간선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상원 3분의 1, 그 다음에 하원 의원 교체잖아요. 그래서 어떤 하원 의원들, 누가 이제 주목되는 인물인지, 그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일 정말로 하원이 다수당 위치를 탈환하게 된다면 대통령 탄핵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인지 뭐 이런 문제 앞으로 차차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일단 이제
포괄적인 관전 포인트로 민주당이 이렇게 좀 변화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재미거리를 먼저 한번 좀 전해드렸습니다. 참고로요. 이 잘생긴 정치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무리로 한 가지만 같이 말씀을 드린다면, 참고로 이제 미국에서 잘생김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정치인은 누군지, 이건 뭐 언론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대중의 여론도 그렇고 일괄적으로 한 명을 지목합니다. 잘생긴 정치인하면 좀 포괄적인가요? 네, 대통령 출신으로 할게요. 그러면 과거 대통령. 네, 벌써 정답을 맞히셨네요. 네, 정답. 존 F 케네디 대통령. 잘생김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불리는 정치인은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고요. 반대로 훌륭한 정치인으로 기록됐지만 가장 못생긴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대통령은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입니다. 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그 외모와 관련돼서는 재미있는 좀 웃기는 뭐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긍정적이면서도 이제 재미있는 그 에피소드도 많이 있는데 그 뭐 나중에 시간 될 때 말씀드리겠고, 참고로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란과 친하면 미국이 때리고 미국과 친하면 이란이 때리고 하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게 됐다라는 소식 한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이 트럼프 행정부의 그 대이란 제재 강화 움직임에 맞서서 미국의 경제전쟁에 동참하는 국가들을 우리 이란의 적국으로 규정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쪽으로는 석유 한 방울도 못 가게 하겠다 이렇게 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 주말에 그 인터뷰를 통해서요,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를 우리 이란은 앞으로 이란의 적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벌이는 경제 전쟁에 가담하지 마라. 가담할 경우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주변국의 이 압박성, 어찌 보면 좀 위협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는 주변국들이 미국과 함께 경제전쟁에 참여해야 한다라면, 미국에 동참해야 한다라면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라면서 석유가 수출되는 다른 경로 역시 우리는 타격을 입히겠다. 그러니까 바로 이란 주변에 있는 나라들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포괄적으로 우리 이란의 적대 행위를 하는 국가들은 가만 안 두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반대로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인터뷰가 있기 전에 또 이런 말을 했죠. 이란과 교역을 하는 국가들에게 막대한 경제적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또 종합해보면 뭐예요? 이란과 교역하면 미국이 때리고 미국과 교역하면 이란이 때리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지금 돼버린 겁니다. 참 그 와중에 좀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게 이래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당연히 우린 미국의 동맹국이니까 미국과 함께 결을 맞추는 건 뭐 당연하죠. 그건 전제로 하되 이러다가 또 뭐 이란한테 좀 피해를 입지 않을까 막 그런 걸 걱정을 하게 되는, 그래서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게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공화당 소속의 리치 맥코믹 연방 하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굉장히 친 트럼프였었는데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찍히면서 막 입바른 말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공화당의 대표적 정치인 중에 한 명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 지시와 관련해서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를 복원하라 라는 이제 그 촉구 성명서를 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인 이 맥커믹 의원은 지난 주말 시사 프로그램 블룸버그 디스 위켄드라는 그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한미 군사훈련 축소 조치가 일시적이기를 바란다 라면서 이걸 절대로 앞으로 축소하는 일은 없어야 되고 다시 할 수 있다면 다시 제대로 된 훈련을 해야 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우리와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라면서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를 하겠다라는 다른 나라들과 이 한국과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 좀 친해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 미국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를 하려는 나라들과의 한국과의 관계는 우리 한미와의 관계보다 훨씬 더 멀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다른 나라들의 관계보다 우리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훨씬 더 가깝고 긴밀해야 된다. 그거를 깨트리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성명서를 강조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의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군대에 복무를 하면서 군의관을 했었는데 군의관 당시 맥커믹 의원은 해외에서 근무할 당시 그 한국군 그 장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많이 있다라며 내가 한국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외국 동맹국과의 통합이 중요하다는 건 그들을 너무 잘 알고 있고 한국 사람들은 미국의 전략에 매우 필요한 사람이고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이 바라보는 세계의 관점과 한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계의 관점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나는 그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느꼈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 한미 군사 훈련을 축소하고 이런 것은 절대 안 되는 일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맥커믹 의원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 축소 결정을 내렸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정확히 모르겠다라면서 정말 퀘스천 마크다. 이렇게 어찌 보면 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뭐 정말 단순히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훈련이 필요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시중에 놔두는 대로 한국이 꼴보기 싫어서 괘씸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걸 더 축약시켜서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얄미워서 그런 건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상당히 심각한 일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맥커믹 의원이 얘기한 겁니다. 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과 관련해서는 이 공화당이 웬만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는 거에 있어서 다 협조적이죠. 거의 대부분 99%의 의원들이. 그런데 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축소에 대해서만큼은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도 상당수 의원들이 좀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경우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이제 맥커믹 의원이 굉장히 좀 세게 그렇게 이제 촉구하는 서한을 발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지난 주말에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그게 이제 지난 금요일 얘기입니다. 금요일 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게 50% 관세, 물론 모든 물품은 아니고 이제 특정 물품에 대해서 50% 관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인 토요일 날 캐나다는 역시 대규모 보복 관세를 미국에 매기겠다라면서 이제 맞불을 놨습니다. 전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미국이 캐나다하고 자꾸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대립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누구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여하튼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이 모양 자체가 좀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뭐 누구의 잘잘못을 탓하거나 뭐 그런 얘기는 지금은 아니고요. 자, 미국은 곧바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50% 관세, 그러자 다음날 토요일 날 캐나다도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또 그 다음날인 일요일인 어제 미국은 또 곧바로 이에 대해서 추가 대응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라고 밝혀서 관세에 보복 관세 또 뭐 보복 조치 이런 식으로 한치 양보 없이 전통적인 우방이던 이 두 나라 간의 무역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는 그런 모습, 이게 지난 주말에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미국 측이 제시한 고율의 관세 부과를 우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면서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미국산 철강과 낙농품 그리고 가전제품 그리고 농기계, 이 농기계는 미국산 그 농기계 관세 부과하는 건 미국에서 조금 타격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캐나다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이번 보복 관세는 다음 달 8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과 캐나다는 지난 주말에 무역 협상을 진행했지만 그렇게 이제 결렬됐다라는 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협상이 결렬되면서 다 회의장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잖아요. 양쪽 다. 그렇게 양국이 다 협상 테이블에서 물러난 채 이제 서로 관세와 보복 관세, 또 보복 관세에 대한 뭐 보복 조치 등으로 그렇게 계속 맞대응으로 나서면서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졌다라는 그런 조금 좀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실리콘밸리는 뭐 샌프란시스코 옆에 있는 샌호세 그쪽에 있는 곳이 이제 실리콘밸리고 뭐 실리콘밸리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텐데요. 최근 들어서 제2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냐면 네바다주 리노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제2의 실리콘밸리라고 부르면서 이제 그렇게 주목받고 있는 그 도시 리노가 지난 주말에 대형 산불에 휩싸여서 주민 4만 2천여 명이 지금 긴급 대피했습니다.
네바다주에 따르면 리노 북서부 호크 메도우 트레일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현재 15,000에이커 이상을 태우고 여전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크 산불로 주민 3명과 소방대원 3명 등 모두 6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고요. 주택과 건물 여러 채가 전소됐습니다. 또 당국은 주민 4만 2천 명에게 즉각 대피 명령인 Go Now, 지금 가라라는 뜻, Go Now 조치를 발령했고 또 4만 5천 명에게는 대피를 준비하라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주요 송전시설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송전시설 파괴되니까 어떻게 돼요? 전기를 보내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최대 6만 가구의 그 정전 사태도 어제 겪었습니다. 오늘쯤 해결됐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일요일 저녁까지 이제 정전 사태가 계속 이어졌고 일부 지역에는 이 가스 공급까지도 차단되는 그런 피해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네바다주는 그 리노가 위치한 카운티가 워쇼 카운티라고 하는데요. 그 워쇼 카운티 일대에 비상사태를 선언했고요. 소방 헬기 그리고 주방위군까지 동원해서 뭐 소방 헬기는 이제 진화 작업 그리고 주방위군은 인근 지역의 치안 유지 작업 이게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좀 안타까운 건 이 돌풍을 타고 불길이 시시각각 방향을 바꾸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불은 제가 요 영상을 만드는 게 일요일 기준 저녁입니다. 일요일 기준 저녁 지금으로 봤을 때 진화율 0%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월요일 아침쯤에도 진화율 뭐 잘해야 한 1, 2%? 뭐 less than 5% 정도밖에는 안 될 겁니다. 일요일 저녁 기준으로 진화율 0%입니다. 이게 돌풍이 그만큼 산불에 있어서 너무 위험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제2의 실리콘밸리로 불리우는 리노 산불이 좀 빨리 꺼졌으면 좋겠고요. 근데 왜 거길 그렇게 부르느냐? 이 캘리포니아주와 접경 지역에 또 있어요. 그 네바다 주임에도 근데 굉장히 휴양지로 유명한 거 잘 아시죠? 네. 라스베가스 가셨다가 또 리노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레이크 타워 겨울에 스키 타러 많이 가잖아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스키 좋아하시는 젊은 분들은 겨울마다 레이크 타워 가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레이크 타워와 인접해 있는 대도시가 리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실리콘밸리의 부호들 그리고 IT 업계에 종사하는 뭐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주의 높은 세금 그리고 높은 주거비 등등을 피해서 대거의 네바다주는 그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바다주의 리노로 많이 이주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2의 실리콘밸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산불이 빨리 꺼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전쟁 중에도 주식 거래에 열심인 트럼프 대통령님 소식 한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 동안 무려 1000건 이상의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팔고 거를 1000번 이상 했어요. 연방정부 윤리청에 제출되어 있는 이건 뭐 제가 뭐 그냥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연방정부 윤리청에 제출되어 있는 고위공직자 재산 그 공시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한 달 동안 최대 2억 6,300만 달러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식을 판 케이스는 약 550건, 주식을 산 케이스는 약 450건. 그래서 토탈 한 1000건 정도의 주식 사고 팔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요. 네. 아니 일국의 대통령이 그것도 지금 이란과의 전쟁 중인 그런 상태에서 주식 거래에 그렇게 열중하고 열심히 해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대통령도 국민인데 법적으로는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윤리적으로는 뭐 이해충돌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뭐 지금 논란 얘기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판 주식은 뭐고 산 주식은 뭐냐? 네, 우리도 이제 인간인지라 대통령이 그것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능한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을 팔았다? 그럼 나도 팔아야 되나? 뭘 샀다? 나도 그거 살까? 당연히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정상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건 뭐 여러분이 모르시는 주식도 많고 그래서 좀 뭐 몇만 불, 몇십만 불 이런 거 빼고 100만 불 이상짜리 거래만 좀 몇 개만 볼게요. 일단 100만 불 이상 그 거래가 있을 때 사들인 주식으로는요. 근데 요게 잘 보셔야 될 게 6월 달 얘기입니다. 그 제출한 자료가 6월 달의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8월 달에는 이 상황이 또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네. 일단 6월 그때는 사들인 주식으로는 버크셔 해더웨이 그리고 비자 그리고 마스터카드
이런 걸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판 주식은 메타, 그 페이스북 만든 메타 그 회사 거를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모토로라 주식을 또 대거 팔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팔란티어라는 주식의 사고 팔구가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이 지정학적인 정세 변화에 맞춰서 이 팔란티아 주식을 싹 다 팔았다가 또 대거 사들였다가 이거를 요 특히 팔란티어를 많이 했어요. 팔란티어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지금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 드론 같은 거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사실 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했다 안 했다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 전쟁에 또 영향을 받는 주식을 사고 팔고 했다라는 점이 정말 눈에 띄는 거죠. 자, 팔란티어 주식은 싹 팔았다, 대거 샀다, 이제 이거를 많이 했는데 특히 이제 미국과 이란이 종전 MOU에 서명을 한 뒤에는 재매수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시 사들였습니다. 또 연준이 금리 동결을 발표한 직후에는 또 그 관련된 주식을 또 대거 사들이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제출한 자료에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같은 행위, 그러니까 백악관에 앉아서 주식 거래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에 1년 동안에 올린 수익은 얼마냐? 네, 정말 대단하세요. 따라하고 싶긴 합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20억 달러를 벌어선 것으로 그 재산 공시 자료에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근데 트럼프 대통령 한 거 따라하고 싶긴 한데 이렇게 몇 달 뒤에 나오니까 그건 따라하면 안 돼요. 오히려 좀 거꾸로 하면 모를까. 네.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자, 끝으로 시원한 그 아이디어 상품 소식 한 가지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폭염이 계속되자 냉콩국수가 아니라 냉컵라면이 나왔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 먹는 것이 당연했던 그 컵라면 시장에 찬물을 넣어 먹는 제품이 등장해서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네, 아직 미국은 아니고 일본에서요. 그 인기 배경에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차가운 음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데다가 그 독특한 조리법이 SNS에서 화제를 모으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라면 기업 니신, 유명하죠. 뭐 미국 마켓 가도 농심 바로 옆에 니신이 있습니다. 니신은 그런데 뭐 컵라면 조그만 거는 99센트 막 이래요. 근데 농심은 컵라면이 뭐 언더 원달러는 없습니다. 싸봐야 1불50. 좀 큰 컵라면은 뭐 2불50. 농심은 비쌉니다. 근데 니신은 싸요. 뭐 그냥 99센트면 살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 니신이 최근에 찬물 컵라면을 출시했는데요. 출시 일주일 만에 완판됐습니다. 매운 김치 맛 그리고 레몬 치킨 맛 이 두 가지 맛으로 출시된 이번 신제품은 찬물을 부은 뒤에 5분만 기다리면 먹을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습니다. 일본 라면인데 매운 김치 맛으로 이제 만든 걸 보면 최근에 이 김치가 얼마나 세계인들에게 대중화됐고 세계인들이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여하튼 이들 제품이 니신이 한 5년에 걸쳐서 개발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컵라면은 뜨거운 물을 붓고 한 2, 3분 정도 기다리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제품은 그보다는 조금 긴 5분을 기다려야 하지만 찬물, 콜드 워터를 탁 넣고 5분 정도 기다리면 시원한 냉 컵라면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니씨는 부드럽고 탄력 있는 면의 식감을 만들기 위해서, 그 구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찬물을 넣고 5분 동안 있어도 탱탱 불고 그러지 않는 그런 아주 쫄깃쫄깃한 그 식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특허를 취득해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씨는 이번 신제품의 물량이 한 2달 정도까지 걸쳐서 팔릴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출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다 팔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제 일본을 넘어서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회사 측은 추가적인 생산 여부에 대해서는 하긴 하겠지만 추가 생산을 하긴 하겠지만 이걸 그러면 똑같은 걸 좀 더 할지 또 더 하면 얼마나 더 할지 그다음에 어느 나라로 수출할지 이걸 지금 진지하게 회의 중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국으로의 수출은 1순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으로 수출을 오면은 당연히 우리가 가장 먼저 맛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자, 과연 이 냉컵라면이 한철 유행에 그치고 지날지 아니면 향후 판매가 정말 미국으로까지 크게 확산될지 굉장히 주목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 된다, 맛있겠다, 시원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그렇게 냉컵라면이 없다라는 것도 그게 오히려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저는. 네.
현재 일본에서는 팔리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완판됐으니까 이제 솔드아웃 되고 없겠지만, 미국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냉컵라면,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만 또 우리들의 기준으로 입장에서 본다면, 냉컵라면보다는 사실 더 맛있는 건 뭐예요? 네. 여름에는 역시 냉콩국수죠. 네, 냉콩국수. 냉콩국수는, 연세 조금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도 잘 만드실 줄 알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냉콩국수를 좀 만들어 먹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시원한 냉콩국수가 우리에겐 딱 맞죠. 냉컵라면보다는. 네. LA는요. 지금 이제 더위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는요, 이번 주가 지난주보다 더 더울 전망입니다. LA는 사실 아무리 더워도 9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일이 1년에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올여름은 툭 하면 90도가 넘어요. 지난주도 내내 90도였어요. 근데 이번 주는 그보다 더해서 95도, 96도, 97도까지 월, 화, 수 그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LA의 이번 주 목요일은 몇 도인지 아세요? 100도. 까지 올라간답니다. LA 한인타운, LA 코리아타운 기준으로 봐서 100도 올라가는 건 저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네. 일단 지금 예보는 오는 목요일 LA가 100도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LA 한인타운 100도를 기록한 것 별 기억이 없어서 과연 진짜 100도까지 올라갈까. 근데 지금 보니까 LA도 100도, 오렌지 카운티는 목요일날 101도 좀 막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약간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계신 곳들도 많이 좀 더우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더위가 당분간 조금 더 갈 것 같습니다. 아주 막판 더위인 것만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더위는 지속될 것 같으니까 일단 계신 곳에서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지치지 않게 컨디션 조절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2026년 루트 66 개통 100주년을 맞아 아주투어가 특별히 기획한 미 대륙 횡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산타모니카에서 시카고, 나이아가라와 뉴욕, 워싱턴 DC까지 역사를 따라 맞따라 100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 아주투어의 루트 66 대륙 횡단으로 인생 최고의 버킷리스트를 완성하십시오. 당신의 행복한 여행 아주투어가 책임지겠습니다.